2014년 5월 베트남 전역에서 공장들이 불타올랐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중국 대사관 앞에선 74세 참전 용사가 목이 휘도록 구호를 외쳤죠. 뭔가를 중국에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공산주의 국가끼리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베트남과 중국은 모두 공산당이 통치하는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붉은 깃발에 노란 별을 새긴 국기를 사용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삼고 있는데 말이죠. 과거엔 제국주의 세력에 맞서 함께 싸운 동지였고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형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베트남만큼 강렬한 반중 감정을 가진 나라를 찾기 힘들 정도예요. 이 역설적인 상황 뒤에는 1000년이 넘는 복잡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해하려면 우선 역사책을 펼쳐야 하거든요. 기원전 2세기부터 시작된 이야기인데 당시 베트남 땅은 중국 제국의 지배 아래 놓였습니다. 그게 무려 1000년 이상 계속됐죠. 베트남 사람들은 이 시기를 북쪽에서 온 억압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오랜 지배의 기억이 북쪽 이웃에 대한 깊은 경계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베트남 학생들은 지금도 교과서에서 중국 침략자들에 맞서 싸운 영웅들의 이야기를 배우거든요. 증 자매나 광중 황제 같은 인물들이 어떻게 중국군을 물리쳤는지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베트남 정체성의 핵심이 됐습니다. 20세기 중반 두 나라는 잠시 공통의 목표를 찾았습니다. 바로 공산주의였죠.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 지배와 싸우고 이어서 미국과 전쟁을 벌일 때 중국은 중요한 동맹이었거든요. 마오쩌둥의 중국은 호치민이 이끄는 베트남 혁명가들에게 무기와 물자 그리고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그 시절엔 동지의 형제라는 구호가 실제로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형제에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나자 세계 공산주의 진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베트남은 소련 쪽으로 기울었고 중국은 이미 소련과 사이가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국가 이익이 공산주의적 형제애를 압도한 겁니다. 그리고 1979년 2월 이 긴장은 공개적인 충돌로 폭발했습니다. 대규모 중국군이 갑자기 베트남 북부 국경 지방을 공격했거든요.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은 베트남에 교훈을 가르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1979년 중국 베트남 전쟁은 한 달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벌어졌지만 그 잔혹함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중국군이 인해 전술로 국경을 넘어 밀려들었고 전투 경험이 풍부한 베트남군은 격렬하게 저항했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양측 모두 승리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수만 명이 불과 몇 주 만에 목숨을 잃었거든요. 전쟁 초반 며칠 동안만 약 4000명의 중국군이 전사했고 전쟁이 끝날 무렵엔 양측 사상자가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에게 이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공산주의 투쟁의 큰 형이었는데 이제 중국 탱크가 그들의 마을을 짓밟고 있었으니까요. 이 배신감은 베트남 사람들의 집단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재미있게도 베이징은 이 전쟁을 공식 역사에서 지우려고 애썼거든요. 중국 국영 언론은 1979년 충돌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데 국민들이 그 일을 잊기를 바라는 거죠. 하지만 베트남에선 아무도 잊지 않았습니다. 북부 지역 가족들은 여전히 중국 포격으로 죽은 이들의 무덤을 돌보고 참전 용사들은 그 짧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상처를 몸에 지니고 있어요. 1979년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내내 산발적인 국경 충돌이 계속됐거든요. 그러다 1988년 또 다른 치명적인 충돌이 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중국해의 먼 스프레틀리 제도에서 중국과 베트남 해군이 존슨 사우스 리프에서 충돌했죠. 화력에서 압도당한 베트남 해군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두 척의 수송선이 침몰했고
64명의 베트남 선원이 전사했거든요. 나중에 널리 퍼진 영상엔 무장하지 않은 베트남 병사들이 중국의 총격 속에서도 산호초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다시 공산주의 동지가 베트남군의 총구를 겨눈 거예요. 모든 충돌이 하나의 이야기를 강화했거든요. 중국이 강해질 때마다 베트남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거죠. 역사적 전쟁들이 반중 감정의 연료를 제공했다면 현재 진행 중인 영토 분쟁은 그 불씨를 계속 살아있게 하는 휘발유입니다. 이 분쟁의 중심엔 남중국해의 두 군도가 있어요. 파라셀 제도와 스프레틀리 제도죠. 베트남과 중국 모두 이 섬들과 주변 해역을 자국 주권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민족적 자존심과 어업권, 그리고 해저 석유가스 잠재력이 걸린 고위험 갈등입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주장은 악명 높은 구단선에 담겨 있거든요. 이 포괄적인 주장은 1940년대 후반 중국이 처음 공식화했고, 남중국해의 거의 90%를 포함하며 베트남과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해안 가까이까지 뻗어 있습니다. 1974년 1월, 베트남이 아직 남북으로 나뉘어 있을 때 중국은 당시 남베트남 정부로부터 파라셀 제도를 빼앗았습니다. 해전이 벌어졌고 중국 전함이 남베트남 순찰선을 침몰시켰으며 수십 명의 베트남 선원이 교전 중 사망했죠. 그 충돌이 끝날 무렵 중국은 파라셀 제도를 완전히 장악했는데, 이 상황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베트남이 통일된 후 하노이는 호황사와 쯔엉사가 베트남 것이라고 재천명했는데, 이는 결국 공산 정권이 1974년 조국을 위해 죽은 남베트남 병사들을 순교자로 기려야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1974년 당시엔 그들의 적이었는데 말이에요.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위협 수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들은 산호초 위에 인공섬을 건설했고, 모래를 준설해서 한때 개방 수역이었던 곳에 군사급 활주로와 미사일 기지를 만들었거든요. 중국 해안경비대와 해상민병대 선박들이 이제 이 해역을 공격적으로 순찰하며 베트남과 다른 나라들의 어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하노이 입장에선 이게 자국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에요. 중국 선박이 베트남 어선을 들이받거나 분쟁 중인 암초에 새로운 기지를 세울 때마다 베트남의 반중 감정은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주요 화약고는 앞서 언급한 2014년 석유 굴착 장치 사건이었거든요. 2014년 5월 중국은 10억 달러짜리 거대 석유 굴착 장치를 파라셀 제도 근처 해역에 정박시켰는데, 베트남도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주권을 주장하는 수역이었습니다. 마치 이웃이 당신 뒷마당에 텐트를 치고 석유를 시추하기 시작한 것과 같았죠. 베트남은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베트남 선박들이 중국 굴착장치 함대와 대치하며 중국 배를 들이받았고, 중국은 물대포로 대응했어요. 육지에선 베트남이 전례 없는 대중분노의 폭발을 목격했거든요.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터져나왔고, 중국 소유로 추정되는 공장들이 시위대에 의해 파괴되거나 불에 탔습니다. 하노이 당국은 보통 거리 시위를 금지하는데도 놀랍게도 이 시위들을 허용했어요. 적어도 처음엔 말이에요. 당국조차 대중이 중국의 움직임에 얼마나 깊이 분노하는지 인식했다는 거거든요. 한 베트남 시위자가 당시 국제 언론에 선언했듯이, 우리는 베트남 국민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영토를 지킬 것입니다. 분명히 영토 소유권에 대한 의식과 중국 침략에 대한 분노는 최고 정부 차원부터 거리의 시민까지 퍼져 있었어요. 이런 사건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쟁 수역에서 에너지를 탐사하는 중국 조사선들이 베트남 해군 부대와 대치를 일으켰고, 중국의 어업 금지령은 베트남이 어민들에게 활동을 계속하도록 독려하게 만들었는데, 때로는 엄청난 개인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말이죠. 2020년엔 베트남 어선이 중국 해안 경비대와의 충돌 후 침몰하여 외교적 항의를 불러일으켰어요. 베트남 관점에서 보면 패턴이 명확해요.
더 큰 중국이 작은 이웃을 괴롭히며 베트남의 해양 권리를 갉아먹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분쟁들이 국가 영토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본능적인 형태의 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킵니다. 양국 모두 공산주의라는 사실은 베트남 사람들이 자국 국기가 섬에서 내려지고 중국 국기로 교체되는 걸 볼 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한 베트남 해군 장교가 직설적으로 말했듯이 우리 섬들에 관해선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에도 미국에도 중국에도 이 결의는 국민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고 있어요. 베트남의 민족주의는 복잡하고 자랑스러운 힘인데 집권 공산당이 열심히 배양했지만 때로는 억제하려 애써야 하는 힘이에요. 중국에 관해선 베트남 민족주의가 종종 뚜렷한 반중 색채를 띠는데 우리가 논의한 역사적, 영토적 문제들에서 비롯됩니다. 베트남의 서사에서 중국은 자주 타자로 나타나요. 베트남이 스스로를 정의하는 대상인 북쪽의 거인으로 말이죠. 하노이 도심을 걸어보면 호치민의 유명한 말이 적힌 티셔츠를 파는 노점상을 볼 수 있습니다. 독립과 자유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거죠. 이 전시 인용구는 미국과 프랑스 침략자들을 겨냥했지만 중국에 대한 저항의 기억과도 강력하게 공명하거든요. 베트남 학교 커리큘럼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외세 지배에 대한 저항이라는 주제를 강조합니다. 중국은 그 이야기에서 첫 번째 제국주의적으로 두드러지게 묘사돼요. 베트남이 작지만 용감하게 중국 군벌들을 몰아낸 이야기들은 민족 서사시로 찬양됩니다. 애국심과 반중 감정 사이의 경계는 흐릿할 수 있어요. 베트남 조국을 사랑하는 건 종종 암묵적으로 중국에 맞서 경계하는 걸 의미하니까요. 한 역사가가 지적했듯이 베트남의 국가 정체성은 역사 전반에 걸쳐 중국에 맞선 수많은 투쟁으로 규정되어 왔다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베트남 공산당은 민족주의에 대해 이념적으로 줄타기를 해왔거든요. 한편으론 당이 민족주의 세력으로 권력을 잡았어요. 프랑스와 미국으로부터의 독립투쟁을 이끌며 베트남 국민의 진정한 의지를 대표한다고 자처했죠. 다른 한편으론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실제로 민족주의를 비난하는데 계급투쟁에서 벗어나는 부르주아적 주의 분산으로 보거든요.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이를 해결했을까요? 그들은 교리에서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를 결합시켰어요. 호치민 같은 인물들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 궁극적으로 베트남의 독립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식은 국가의 적이 또 다른 사회주의 국가일 때 도전받았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중국이죠. 베트남 민족주의가 어떻게 중국에 반대할 수 있을까요? 베트남의 집권 이념이 중국과의 사회주의 형제를 요구하는데 말이에요. 이것이 당 지도부가 너무 많은 반중 열기를 불편해하는 한 이유죠. 사회주의 국가들이 서로 단결해야 한다는 이상과 모순되니까요. 예를 들어 2011년 수백 명의 베트남인이 하노이 거리로 나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에 항의했을 때 당국은 시위를 해산시키고 일부 시위자를 체포했습니다. 당의 관점에선 공산주의 동지 국가를 겨냥한 너무 많은 민족주의 장려는 자신들의 마르크스주의적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었어요. 베트남 공산당은 오랫동안 오직 자신들만이 베트남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미묘한 균형 행위에 직면합니다. 대중을 만족시킬 만큼 충분히 애국적이고 중국에 맞서되 베이징과의 관계를 끊을 정도로 과하지 않게요. 최근 몇 년간 이것은 중국과의 역사적 충돌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공개 토론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베트남의 군사적, 외교적 예방책을 조용히 강화하는 것도 의미하죠. 하지만 동시에 두 당 사이의 공식 수사는 형제적으로 유지됩니다. 경제 영역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베트남의 어떤 시장이든 걸어가서 라벨을 확인하기 시작하면 10중 8구 중국제를 전자제품부터 의류, 아동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에서 보게 될 겁니다. 베트남에서 중국의 경제적 발자취는 막대해요.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한편으론
중국이 베트남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중요한 투자자로서 저렴한 상품과 자본을 가져다 주죠. 다른 한편으론 많은 베트남인들이 자국 경제가 거대한 이웃에 너무 의존하게 되어 권력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역 산업을 해친다고 우려합니다. 2022년 중국은 베트남의 1위 무역 파트너였고 양국 간 양방향 무역은 약 1,75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건 베트남 전체 대외 무역의 거의 4분의 1이 중국과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표면적으론 이게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이 경제 관계의 균형은 매우 불균등합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지속적으로 큰 무역 적자를 겪고 있거든요. 2022년 베트남은 중국에 판 것보다 약 600억 달러 더 많은 상품을 중국에서 샀습니다. 중국 제품이 베트남 소비 시장을 범람하고 베트남 제조업의 중요한 투입제 역할을 하죠. 많은 베트남 공장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한 원자재나 부품으로 수출용 상품을 조립합니다. 이것은 불편할 수 있는 의존성을 만들어요. 중국이 공급을 끊으면 베트남의 일부 산업이 정지될 수 있거든요. 지역 제조업체들은 종종 값싼 중국 수입품이 베트남산 제품의 가격을 떨어뜨린다고 불평합니다. 베트남 농부들은 때때로 중국 농산물이 갑자기 더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쏟아져 들어올 때 수확물을 버려야 했어요. 공동 번영에 대한 공산주의 이념은 여기서 별 위안이 안 됩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베트남은 명백히 약한 파트너라고 느끼거든요. 이념적 측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론 베트남과 중국 모두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에 충성을 맹세하죠. 그들은 세계에서 공산당이 지배하는 5나라 중 둘입니다. 양국의 집권당은 정기적으로 공동 이상과 사회주의 형제애를 확인하는 정상회담을 개최해요.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원칙에 대한 다른 해석과 서로 다른 정치적 경로가 때때로 두 당을 신뢰하는 동맹이 아닌 서로를 경계하게 만들거든요. 1960년대 중소분열이 대표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베트남은 그 이념 투쟁에서 소련 편을 택했고 중국은 자신만의 공산주의를 밀었죠. 이것은 상호 의심으로 이어졌어요. 베이징은 베트남 당이 모스크바와 너무 연계돼 있어서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보기 시작했고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은 중국의 행동을 사회주의 연대에 대한 배신으로 봤습니다. 냉전이 끝났지만 이런 다른 제휴의 메아리는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개혁 시대엔 두 나라 모두 경제개혁을 시행했어요. 1980년대 중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1986년 베트남은 도이머이 개혁을 추진했죠. 표면적으론 그들의 경제 이념이 다시 더 비슷해졌지만 베트남은 공산 세계 내에서도 정치적 독립을 질투심 있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절대 중국 공산당의 봉신으로 여겨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베트남 지도자들은 베이징의 외교 정책이 어떤 감상적인 공산주의 형제애가 아닌 중국의 국가 이익에 의해 주도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론 두 공산당이 이념적 조화의 외관을 유지합니다. 고위급 방문은 공산주의 동지 형제와 공동 운명에 대한 언어로 연출되죠. 이런 따뜻한 말들은 불화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단결돼 있다고 양국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닫힌 문 뒤에선 하노이가 울타리를 쳐요. 그들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 인도, 심지어 오늘날 미국 같은 강국들과 적극적인 국방관계를 유지합니다. 결국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는 공식적으론 가장 가까운 이념적 동맹이지만 실제론 상당한 불신으로 서로를 대합니다. 편리할 때 공산주의 동지 국가로 협력하지만 양측 모두 상대가 국가 이익에 맞으면 사회주의 원칙을 버릴 거라고 의심하죠. 1000년이 넘는 역사적 갈등, 진행 중인 영토 분쟁, 강렬한 민족주의, 불균등한 경제관계, 그리고 이념적 차이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베트남의 반중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마르크스가 유명하게 말했듯이 프롤레타리아에게 조국은 없다고 했지만
베트남과 중국의 경우 각 공산당은 우선시할 조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심 어린 동지애라기보단 조심스럽고 회의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내는 거죠.